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 모시고 시장 진단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리 시장 요즘 아주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는 2600선이 무너졌다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2600선을 지키고 있고요. 네. 이제 저점은 좀 확인했다고 봐야 될까요? 올해 시장을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정해 주셨으면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가 나오겠죠. 이게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갖다 큰 박스권 장세로 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대략 정확히 하단은 얼마고 상단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래도 한 2,500 전후 정도 1차적으로는 이 정도가 좀 그래도 1차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PBR로 한 0.9배 정도거든요. 우리가 하단뿐만 아니라 상단도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오늘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지만 뭐 삼성전자, 신만전자 뭐 3,000포인트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PBR로 한 배를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그래도 2,800을 못 넣는 수준 많이 올라가. 저번에 나왔던 고점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이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하단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2,500 전후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지지를 받았고 만약 그거마저도 좀 흔들린다면 추가적으로 PBR로 한 0.85배 정도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열 수 있다. 근데 일단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저점 수준이 2,500 전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에서 2,800까지 그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최근 우리 경제와 수출, 반도체가 이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좋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경제가 좋은 나라 하면 미국이고요. 미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소위 M7이라고 하는 그런 첨단 업종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산업재적 성격이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고민이 시작돼요.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하이닉스 실적이 이게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러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반영해 왔는가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주가는 반영해 왔던 거죠. 문제는 우리 시장 전체 대비해서 반도체가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약간 숫자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전체 코스피의 어떤 PBR 대비 PBI라는 지표가 있는데 반도체 PBR을 보면 1.5배를 넘어갔어요. 1.5배라는 건 뭐냐면 상당히 우리 시장 지수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그 정도 했다는 건데 과거에 의미 있는 고점 레벨입니다. 벌써. 그래서 내가 반도체가 여기서 뭐 안 좋으니까 팔고 나가라는 건 아니겠지만 반도체만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힘에 붙인 시점에 왔고 또 반도체가 마냥 그냥 여러 가지 뭐 M7, 뭐 AI 이것 때문에 마냥 올라간다는 견해도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만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든 시점이 왔다라고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한 점이 시장에 실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장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죠. 메타도 저렇게 되는 게 결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내려온 거 아닐까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열릴지 아닐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항상 이런 IT에 굉장히 그 시장의 낙관적 기대가 쏠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앨런 그리스펀이라고 사회자님 아실 텐데 알다시피 2002년에 앨런 그리스펀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아닌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거품이 붕괴돼야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야 버블이 있었으면 안다는 거는 지금 버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게 다완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한테 대처해야 되냐면 밸류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러한 소위 성장주들의 밸류가 좀 부담스러워졌다 볼 수 있어요. 왜 더 부담스러워졌냐면 결국 우리가 밸류라는 거, 가치라는 거는 금리의 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미국채 금리가 기준금리가 5.5고 거의 2년짜리는 5% 근방이면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매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본다면은
결국 그런 성장주들도 상당히 좀 마찬가지로 아까 뭐 정점이다 이걸 떠나서 좀 힘에 부치는 상황에 온 것이 아니겠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밸류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 이제 주도주로 반도체 업종 그래도 꼽는 분들 많았는데 네. 반도체 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걸로 꼽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믿을 건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수출은 좋은데 매우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 실제 경기는 네. 내수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거는 금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으니까 가게들은 소비가 위축되고 뭐 자영업자들도 매우 힘들어지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니 우리가 이차용 총재가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정부는 추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연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여름에 못하면 미국 선거 있어가지고 한 겨울에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수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거고 그나마 싼 게 수출 경기인데 수출 중에서 뭔가 좋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찾아봐야 된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숫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증가하고 아주 두드러진 것을 찾아야 되는데 뭐 여기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반도체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유틸리티라고 나오는데 전압기, 전력 관련된 것들. 네. 이게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한 410% 정도 늘어나는 게 있어요.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은 아마 실적 시즌 올해 굉장히 중심에 서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5월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호텔 레저 업종도 하여튼 괜찮습니다. 한 67%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아까 우리 하이닉스 봤지만 하이닉스 작년에 샀던 사람이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네. 아 작년 적자했지만 올해 흑자전에서 돈을 벌 거야. 근데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비슷하게 올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들을 굳이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그다음에 호텔 레저 이 정도가 아직 주가의 반영도가 크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을 건 숫자다. 전년 대비 실적이 좋은 업종들, 뭐 조선, 호텔, 레저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최근에 큰 부담을 줬던 것이 이제 환율이었습니다. 최근 좀 안정을 찾는가 했다가 오늘 또 다시 좀 오르고 있고 환율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새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원화가 약하지? 그러면 별거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 달러가 강하니까 원화가 약한 거야.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 일본도 엔화도 약하고 위안화도 약해. 근데 유독 원화가 약합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오늘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을 텐데 그나마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왔다가 진정됐던 거는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 정도 환율은 더 이상은 안 돼 해서 진정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엔달러를 보니까 150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구두 개입으로는 잘 안 막히는 거죠.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제 말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의 원달러 환율로 이 정도 레벨이면 위기 때 나오는 환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환율 레벨 자체가 바뀐 게 아닐까? 혹시 상단이 열리면 한 1,500원 이거는 정말 우리 리서치 공식 의견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과거에는 원화가 강해지면 1,100원 깨고 내려갔는데 그냥 원화가 강해져도 한 1,250원 이 정도인가? 약해지면 1,400원이나 1,500원 가는 건가? 이런 환율의 레벨이 변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환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거든요. 뭐 이유는 뭐 5만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한국의 체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원화가 약세 국면에 갔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율이 뭐 원화가 약하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 아니죠. 뭐 수출은 좋지 않아 그러는데 수입 부담은 어떻게 할까요? 수입 물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담들 때문에 저는 과거의 3고 시대, 흔히 말하는 뭐 고환율, 고금리 이럴 때 우리나라가 예외 없이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 경기 때문에 착시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는 매우 우리 최강 경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2001년이 그랬었고요. 2008년, 9년에도 우리 상고였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우리 증시를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단을 열어가지고 지수가 약진하려면 뭔가 다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우리 경제 체력이 밑받침되지 않고 있고 그 증거가 워낙 약세로 더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펀더멘털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글로벌로 보면 강달러 전망이 우세한 네. 상황이고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는 또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대형들 좀 샀죠. 네. 근데 얼마나 더 많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알 수는 없는 건데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선호했던 시절은 언제냐면 2002년 이후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가장 수혜를 받았잖아요. 세계화의 수혜는 한국이 아니었을까요? 네.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막 이런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아지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 근데 여기 또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슬쩍 반도체도 얘기하고 뭐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2차 전지도 그렇고 오늘 제가 좀 강조했던 조선도 그렇고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거든요. 결국 세계가 그러한 소위 그 세계화의 시대에서 어떤 갈라지는 시대로 갔을 때 좋아지는 업종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향 수출은 줄고 있는데 미국향 수출이 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시장 전매에 나선 이유도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배경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종목 발굴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보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견조한 성장세입니다. 네. 나홀로 호황이라고 뭐 불릴 네. 정도인데 오늘 밤에 미국 GDP 잠정치도 나올 텐데 네. 이런 견조한 성장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무섭죠. 생각보다 저렇게 큰 나라가 성장률이 뭐 2.2% 중반 넘어가는 것 같은데 GDP 나와 보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돼요. 미국의 경상장이 저렇게 좋으니까 달러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달러 인덱스 이렇게 강해질 때 미국채 10년 그래는 똑같이 올라가요.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금리 근데 지금까지는 고금리에도 뭐 노랜딩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경기가 단단했는데 제가 뭐 시장에 있었던 경험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급하게 내렸던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결국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 의견, 이거 네. 소수 의견인데 겨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경기가 망가져야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결국 이 금리가 계속 못 내리는 이슈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미국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굉장히 소위 중앙은행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미국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네.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데 미국의 구인 구직 비율, 즉 일자리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2까지 갔다가 한 1.4 정도 내려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왜 그럴까요? 잘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용시장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노동 공급이 준 거죠. 과거에는 소위 옛날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인구 구조상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고용시장이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노동 공급이 줄여서 좀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좀 불안정해요. 최근에 그래서 고용 부분도 가만 보면 경기 침체라는 건 고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냐 미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쪽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실업률 중에서도 U3 같은 경우는 공식 실업률이고 U6라고 그래서 파트타임 포함한 게 있는데 그래서 파트타임 포함한 실업률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굉장히 좋지만 오늘 좋게 나오겠지만 이걸로 인한 부작용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IMF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까지 올렸고 고용 지표도 거의 완전 고용에 달할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좋다 하니까 좀 우려되는 요인은 없을까요?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다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금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혈압 같은 거, 혈압. 네. 고혈압도 안 좋고 저혈압도 안 좋잖아요. 네. 적정한 혈압이 좋은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혈압이 되면 장기의 어딘가에서 계속 고장이 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들이 이게 higher for longer라고 계속 하는데 이게 유지된다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어딘가 균열이 올 텐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의 어떤 변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뭐 메트로폴리탄의 공실률이 엄청 높잖아요. 거의 20% 육박하고 있고 미국 소비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연체 같은 것도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데이터 보니까 연체율 은행도 엄청 늘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99년 2001년에 IT와 IMF에서 버블 붕괴 뒤에 소비를 엄청나게 부양을 했었는데 결국 소비로 인한 것들은 우리나라 2002년에 카드 사태 나왔었잖아요. 네. 결국 외상 소비는 결국 한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금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좋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면서 달러가 강하지만 달러가 강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요. 최근에 미국에 오늘 아침에 우리 메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뭐가 변한 거 없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커져요. 이거는 금리에 대해서 소위 가치 할인율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직감하는 거죠. 이 금리에 이 밸류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 군데 다 확산되는 스며드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부담들이 어디선가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성장주들의 최근 변동성이 커진 것도 금리와 밸류 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미국의 PC 물가 발표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물가 둔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겠고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게 아니라 동결하거나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올해 작년 연말에 다들 올해 금리 뭐 5차례 된다, 6차례 된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채권, 미국채 30년짜리 ETF 많이들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새 계속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타겟은 내구재 물가예요. 근데 내구재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시면 막 기상이변 많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전에 제가 추천사 썼던 책이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커피콩 작황이 좋아지니까 원가가 내려와서 스타벅스의 마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 이 말이었죠. 요즘 반대의 상황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커피콩의 주산지인 브라질의 가뭄이 들어가지고 커피콩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소위 카카오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우리 초콜릿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가 어떤 비용 측면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플레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중동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결국은 이러한 소위 스티키하고 끈적끈적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요가 아닌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거라면 이건 그대로 소비자나 기업이나 다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뻔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 중에 워렌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거는 훌륭한 기업에게는 친구가 되지만 그저 그런 기업에는 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저 그런 기업이 뭐냐? 훌륭한 기업은 금리가 올라오고 비용이 올라도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걸 전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런 기업들은 매우 힘들어지겠죠. 요즘 시장이 힘든 이유는 그저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매우 부진하고요. 아주 훌륭한 기업들의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잘 안 바뀔 것이다. 그만큼 올해 시장이 이러한 소위 선별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모두가 해피한 그러한 시장이 오기에는 아직 경제 체력도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매크로 환경, 금리랑 어떤 물가 이런 환경들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엔비디아 하락에 따른 조정을 두고 이제 조정의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미국 증시의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국 주식시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고 그 이끌었던 핵심은 M7이라는 거고 M7의 핵심은 EPS가 좋아졌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왜 늘고 있냐면 주가가 올라선다는 건 밸류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면 그 밸류는 정당화되기가 힘든 거죠. 그 논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올해 급하게 랠리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가 시간에 저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소위 밸류 레벨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버블이라는 거는 이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린스펀 말을 인용했지만 제가 버블의 정점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저에게 현재 밸류 레벨이 아주 매력적이냐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런 거죠. 어느 날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느 날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네. 그래야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 같다고 본다면 사실 미국 경제가 제일 좋고 미국 주식이 제일 좋지만 한편으로 그쪽은 너무 쏠렸기 때문에 마냥 그쪽도 그냥 상단을 열 수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밸류 매력이 있대 성장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찾을 거고 미국에도 아마 그런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선별의 문제가 관건이지 전체를 지금 고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와 밸류의 싸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금리라는 거는 아까 제가 굳이 혈압이라는 비유를 드렸지만 인체의 혈압이 우리의 그 어떤 장기를 결정짓는 것처럼 금리라는 거는 우리 경제 자체를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여러 이제 글로벌 이슈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네. 남은 이제 4월 그리고 5월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도 놓치고 있던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계속 그 단어가 내게 생각이 납니다. 변동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편안한 시장이라는 건 추세적 시장이 변동성 시장의 반대는 추세 시장이라는 거예요. 추세 시장은 계속 내려오거나 계속 오르는 시장을 얘기하겠죠. 근데 변동성 장세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사는 기회는 뭔가 급락했을 때 사야 되고 뭔가 오버하는 느낌이 나올 땐 줄여야 되는 거죠. 한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5월 시장은 어쩌면 더 변동성 장세가 급해지지 않을까. 변동성을 측정하는 출발이 되는 거는 환율이 될 거로 봅니다. 환율과 금리 중에서 더 우선이 환율이에요. 원화가 약세가 좀 더 강화되는 국면에서 주시장에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현재 레벨이 큰 기회라고 보이고는 있지는 않다. 그게 오늘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 요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시장 변동성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원화 약세 국면에서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